디자인학교와 바젤 디자인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곳이고요.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편입 심사는 우리 파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개입할 여지가 단일도 없고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즉 스위스 학교의 입학 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심사기준도 스위스 학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계속 부모 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현재 스위스 바젤 학교에 있는 담당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교수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등은 밝혀주지 말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인터뷰 내용은 청문회 장에서만 공개할 것 허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넘겨주십시오. 물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편입 과정에서 의혹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담당 교수는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추천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아까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편입 시의 주요한 평가 기준은 뭐냐라고 저희가 담당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교수진이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한다라는 게 스위스 담당 교수의 입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 땡땡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일도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PPT가 끊겼는데 해당 교수에게 제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조용하게 생활했고 저렴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담당 교수의 인터뷰 내용만 보시더라도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인지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가족 청문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회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 1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장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12페이지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가 가족에 관합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현재 교류협력법이라든가 공유수명관리법이라든가 경찰청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요.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북 전단 관련해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많은 분들이 북한이 굴종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특히 PPT 보여주시면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 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개성공단 기업 입주협의회 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로 현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까지 50여 회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는 15번, 박근혜 정부 때는 10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종적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민통당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아울러 넘겨주십시오. 요거 보시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대북 전단 관련해서 민통당의
계시는 주요 지도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보시면 도움 안 된다, 평화 분위기를 해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존재 이유다.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당이 하는 이야기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십니까? 저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북 전단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단일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야당의 태도를 촉망하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북 전단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고요.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을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이인영 후보와는 제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어느 국문이었더라도 역사와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둘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고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 감각이 없으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국가가 혼란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역사적 세계관을 보러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 투쟁과 혁명 하는 부분에서 유명적으로 한국에서 된다는 의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사업부가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을 보면 공지와 전쟁, 공지와 투쟁이라는 21쪽 분량의 자료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되어 있고 저는 주제 설명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대망운동의 선거 투쟁의 목표와 전술에 관해서 전대적 의사를 밝히는 입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혹시 후보자가 작성한 틀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대로 이인영 작성 문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고 하면 이제 않습니다. 이 문서를 기록한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잘못 기억한 잘못 거로 기억했습니다.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거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 문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본 적이 있죠? 최근에 기억합니다. 이 문건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정경부도 징계와 양대 징계, 이란의 무수한 노력을 내세워 민족문화의 깃발을 다이어리 집권을 집권한다. 한국의 주체는 수령 강도지는 3일째 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수령당 대중의 3.1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수령당 대중의 3.1체 체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수령과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미 자주 투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한미 아니면 우리가 동맹은 선택한 것입니까? 강요하건 선택하건 떠나서 한미 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대한 그 가치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그 초석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죠. 휴전을 하려면 동맹을 합시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주한미군은 그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 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괴뢰 정권 논란보다는 이승만 정권 그 자체가 일정한 의미에서는 독재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이승만 그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에 어떠한 그 타협적 혹은 비타협적 혹은 중간적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선을 취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괴뢰 평가가 정권입니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뢰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괴뢰 정권이라는 거 단정하는 것에선 여러 가지 이견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괴뢰 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그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다.